신유 선생의 일품이 2017년도 10월 31일 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 세계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3국이 그 당시 살던 분들에 있어서의 그들이 세계이니까 결국 세계를 두루두루 경험하신 국제 감각을 지닌 인물이에요. 왕의 편지를 가져가는 그게 소신, 신의 서신, 그런데 신의 비전과 우리 마음을 통하는 게 선생은 기획장군이 그 마지막 결사대와 함께 장렬히 사랑한 그때의 놀란 함성이 금강, 저 금강 뒤에는 서해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에서 밀려드는 밀물과 썰물에 세미나에서 제 할아버님의 생애와 또 업적 이런 것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손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이 기회가 돼서 고맙습니다. 주최해 주시는 이 행사에서 과연 우리도 명문가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유는 그 27살의 나이에 장원급제를 하고 그리고 30년간을 관직 생활을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무슨 붙인 상을 당하거나 뭐 이런 잠깐 쉬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총 30년간의 관직 생활을 했으니 전형적인 문신 관료였고 그리고 많은 시와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러한 시인 묵계 그리고 또한 이분이 그 조선시대 한 300수십 년 전의 일이죠. 400년 가까운 이전의 그 시기에 심양에 2번 다녀오셨고 그리고 통신사 경사관으로 일본 에도에 다녀왔고 그리고 사은부사로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 같으면 그 당시의 그 시대의 세계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 3국이 그 당시 살던 분들에 있어서의 그들이 세계이니까 결국 세계를 두루두루 경험하신 국제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중에 몇 분 중요한 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고령신 씨는 고려시대 고령고을의 향리였습니다. 근데 향리하면 요즘에 조선시대 관점에서 보면 좀 하찮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시대 향리는 당대 대개 지방 고을의 중앙에서 직접 수령이 파견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향리가 그 고을의 운영을 다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고령 고을의 운영을 주도한 그것도 고령의 여러 성씨 기록되어 있는 성씨들 중에서 가장 앞에 표신자 신씨가 나옵니다. 그런 점으로 봐 아마 이 신씨는 고려시대 고령 고을을 주도한 그러한 성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후에 들은 조선 초기에 고령현의 유력 성씨로 이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고령현의 그 토성 7토성 중에도 첫 번째 토성으로 신씨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조선 초기 신증 동국여지 승남 고령현 인물중에 그 신씨들이 여러 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한 70, 80%가 신씨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에서는 중요했던 인물이다 볼 수 있는데 근데 대한민국에 첫 번째 수록되어 있는 신숙은 이 고령 신씨 조선 초기에 이 가계도에서 자기들의 조상으로 선조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두 번째 수록되는 신성종부터 고령 신씨는 선조로 시조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리고 이제 신덕린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동국의 제신나 민물주에 수록되는 인물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의 인물로는 신포시, 신장, 신숙주, 신면, 신찬, 신종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국의 제승남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들을 신숙주까지 정리한 것이 12쪽 표의 자료에서 보시는 그 자료들입니다. 자, 그러면 개미통신사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개미통신사행은 조선후기에 12번 있었던 사행 중에 5번째 사행입니다. 이 개미통신사행의 파견 목적은 일본 막부 장군의 후계자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이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12번의 사행 중에 일본의 막부 장군의 후계자 약군이 태어났다고 해서 통일사행을 파견하게 되는 것은 이게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사회자가 자꾸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다 해놨지만 일부러 대처를 하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일본에서 이건 중간에서 이제 그 대마도주가 이제 농가를 부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의 그 일광산의 덕천강의 묘를 좀 더 확대하면서 그 아들 손자들든지 같이 모시는 일들이 일본에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그 축하하는 뭔가를 보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때 조선에서는 종도 만들어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개민통신사행부터 통신사 등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 경정전 때 다녀온 4차까지 통신사행까지는 통신사 등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요. 그 이전 거. 근데 이 5차 개미통신사행부터는 통신사 등록이 자세히 남아있어서 사실 역사적 연구를 할 때 우리는 자세한 연구를 또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개미사행 3사의 인사가 이루어진 이후 인조는 사행기로는 3사를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상황, 일광산 취재, 약군 배대 등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조하고 통신 3사하고 사이에 이루어진 사전 예행 연습인 거예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뭐 어떤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할까요? 대처할까요? 이런, 그러니까 사전 그런 임금하고 같이 예행 연습까지 하고 일본에 가는 그런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외교 사절들이 갈 때 이러한 준비를 하는가?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역사적 기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보면 아주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갖고 갑니다. 근데 준비하고 간 것 중에 사실은 실제 실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별로 없죠. 어쨌든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뭐 준비를 하고 간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기미사행에서 일광산사와 다녀오는 얘기. 일광산사 그 이전에 병자사행 때는 그냥 갑자기 그냥 거기에 가자고 해서 갔다 왔는데, 이때는 사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갔다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일광산사에 참배를 하는 여러 가지 의례, 이해도 다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선물도 가지고, 그리고 동종도 조선에서 주재하고 일본에 중에서 주재해가지고 가지고 갔다. 이런 동종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이 많지 않고 혹시 토론 시간에 시간을 된다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에서 돌아온 이후에 28쪽입니다. 인조는 83사를 인견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당시 사정, 관병의 권력 생계 상황, 일본의 인구와 경제, 일본에서의 사행의 노정, 일본의 무비와 군병의 규모, 관백의 인물과 풍속 등에 대해서 자세히 묻고 경청했습니다. 사실 당시 조선에서의 일본의 국내 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방법은 통신사행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국가 조정에서는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사람을 그 다음에 일본과의 외교에 있어서 중용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러한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 통신사행으로 일본에 다녀온 이러한 사람들이 국내에서의 그들의 역할, 활동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도 그동안에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우리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제 발표문은 한 2시간 분량으로 했습니다. 발표문은 보시고요. 30분 동안 사진 몇 장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 선생의 생애는 27세 때 장원 급제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그림은 그림보다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들의 명부를 적은 문과 방목입니다.
거기 보면 병자는 갑과 1인, 갑과는 한 명밖에 안 붙죠. 장원급제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줄 보면 그 전해에 부여 출신의 황일호 선생이 병가로 급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에 부산문화재단이, 그때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조선통신사 유네스코를 무엇으로 할 거냐, 세계규례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화유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기록유산으로 갈 것이냐. 기록유산은 통신사 일기의 사행록, 필담 이런 기록들입니다. 문화유산은 실제로 남아있는 건물, 길. 그때 학술대회 할 때 일본 측 대표는 문화유산으로 가자. 일본에는 통신사 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히로시마라든가 이제 계속 도시마다, 시골마다, 어촌마다 300년 전의 건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신사 숙소도 있고 시조가까지 쭉 있는데 한국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래 건물은 영천에 조양강만 있고 부산의 연가대도 20세기 후에 콘크리트로 복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리하죠. 일본 측 대표는 그렇게 나왔고 제가 한국 측 대표로 나가서 우리는 기록으로 가겠다. 또 유럽에서 그 전에 기록했던 그 유럽 대표가 와서 그 절차 어떻게 등재할 것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소개한 통신사 관련 기록들은 조선과 일본, 그래 공식인가 민간인가. 여기서 사행록, 신유 선생의 사행록은 조선 측의 민간 교류 기록 사행록입니다. 아까 임 선생님이 통신사 등록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은 국가의 기록입니다. 그 제일 밑에 일본은 통신사 접대 기록, 통신사가 지나갔던 도시마다 어떻게 접대한 것인지, 접대하기 전에 여행 연습부터 실제로 접대한 기록까지 전부 남겨 있습니다. 이날 행사가 끝날 때 일본 측의 단장이었던 나카오 히로시 교수가 중앙트론때 허경진 교수 말이 맞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많은 지방에서 반대했어요. 문화유산이 되면은 더 이상 도시개발을 못한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제는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막판에 그러면 일본과 한국이 공동으로 기록유산으로 가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그 다음부터 저도 학술위원으로 계속 등재까지 같이 힘을 합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정조대왕이 4대 교린, 4대는 중국과의 외교고 교린은 일본과의 외교입니다. 동등한 교린은 우리는 친구, 이웃집이죠. 그래서 첫째로 보면 차수집 4대 교린 문자. 이것은 4대와 교린의 문자다. 통신사 기록도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갔던 통신사 여정입니다. 부산까지 걸어서 갔고 배를 탔고 이끼도 섬이죠. 아이노시마 섬, 그 다음부터는 에도까지 갔고 그리고 죽단공을 아주 드물게 니코 일광산까지 갔었습니다. 여기 머물렀던 곳이 서쪽에는 대개 히로시마 이후에는 바닷가의 조그만 어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개발이 안 되고 죽당이 지나갔을 때 모습이 그때 그림과 이성인의 그림과 지금과 거의 똑같게 남아 있습니다. 이 중간부터는 시조가 이쪽은 이제 동쪽인데 재미있는 거는 이 도시들에 거의 다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제공항 손님은 요즘은 다르지만 거의 다 한국 사람입니다. 시조카, 승프라는 게 시조카죠. 시조카 공항 내리면富士山이 아주 막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손님이 국제 손님이 갈 데가 아닌데 한국 사람 때문에 있었던 곳이죠. 그러니까 통신사 때나 또 지금이나 이 통신사 여정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때 죽단공이 일본에 가게 된 죽단공을 초청한 그 당시에 쇼군이고요. 그때 아들이 태어났다고 부른 것입니다. 그 아들은 그 다음 쇼군이죠. 예, 김희동사 일기는 산문입니다. 함께 갔던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쓴 기록에 지나갔던 장소들이 전부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면서 죽당이 206수의 시를 썼었고 날짜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박지원의 중국 여정은 물론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일본과 중국의 외교가 단절됐습니다. 명나라 때, 청나라 때도 복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섬나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일본이 대륙의 문화를 전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통신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한양에서 우리가 출발했지만 이 한양 서쪽에 연행로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질문하는 거는 대륙, 중국의 정세, 문화. 그러니까 한국의 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시인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토론의 대상은 두보이베 비롯한 당나라의 시인들, 역사, 제도, 학문 이런 것들의 질문이 됩니다. 이 한양은 서울은 그때 동아시아 삼국의 중심에서 북경과 서울과 동경을 이어주는 코스고 이 세 가지를 아까 심양인데 저기는 청나라 초기와 후기까지 전부 커버한 문인이 바로 죽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행의 이번에 가장 큰 관심은 평화유지다. 당연한 것이죠. 평화유지다. 이 평화유지라는 것은 죽당이 일본 가기 전까지는 통신사라고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일본에 있는 우리 포로들을 데려온다. 포로 쇠한사예요. 그게 3번을 갔습니다. 4번째부터가 통신사고 죽당은 그 다음 번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로 얘기는 끝났고 평화. 이거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제 가는 사신들은 임진왜란을 체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입니다. 앞에 세대는 임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체험했냐 아니냐는 것은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아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죽당은 체험하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 잘 지내자는 게 기본입니다. 나중에 질문이 있기 때문에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문 전통 개선. 우리 선조가 일본과 잘 지내라고 당부했다. 해동제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왕에게 세상 떠나기 전에도 일본과 잘 지내라고 당부한 것이 신숙주 선생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당은 일본에 갈 때 2가지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잘 지내자. 근데 잘 지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글을 써가지고 주고받으면서 마음으로 친하다는 겁니다. 2번째가 가문입니다. 여기 시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흉악할 멈추기를 바란다. 그래서 종사관은 이 글 가지고의 병술, 아무리 싸워도 절충할 수 없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밑에 설명이 있어서 건너가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개념입니다. 설립, 좋은 친구로 살자. 그다음에 통신. 통신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왕의 편지를 가져다 준다. 그게 통신입니다. 신은 서신이죠. 그런데 신은 믿음, 마음이죠. 우리 마음을 통하다는 개념도 있고 요즘에 정보통신하면은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일본에 사실 보낼 때는 사실은 일본의 정보를 가져오라는 뜻도 있습니다. 1590년에 황윤길, 여기 황실순도 오셨지만 김학봉 갔을 때도 정보를 캐오라는 건데 정확하게 못 가져온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죽당은 계속 정보를 캐했어요. 아까 해야시라장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도 일본 문인들이 한마디로 당신이 보안제 후손이라니 오늘 당신 시를 보니까 해동제국기를 알고 있구나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숙주의 학문도 물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갈 때는 어떻게 됐나? 이 사람이 중국 가기 전에 자기 친구가 먼저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당부를 했어요. 천자의 빛을 가까이 접한다. 명나라 황제 볼 수 있다니 참 더 좋겠다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비가 원하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서당에서 중국책을 봤죠. 천자문부터 노노맹자 공부했는데 중국은 국경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천하를 유람하고 중원을 살피고 그러한 경치를 모두 시를 쓰면은 기이하고 화려하겠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부럽다. 그런 시를
써오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뀌었습니다. 죽당이 청나라 사신 갈 때는 세상이 바뀌었어요. 명나라는 남쪽으로 피난 가서 망명 정부를 세웠고 명목만 남았죠. 그리고 청나라 세상이에요. 부끄럽다고 시를 쓴 것입니다. 중국에서. 여기 2번 시집간 옛날 미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짝이 됐다는 거죠. 내가 지금 청나라 사신루단이 황제에게 전하는 것이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북경에서 감히 쓴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심양관에까지 가서 세자와 왕자들이 치욕당한 걸 봤기 때문에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냉정하게 금강록에 실려 있는 시가 죽당 선생 전체 한 시 질량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당집을 쭉 보면서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만큼 죽당 선생은 정말 그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당시 조선 지식인으로 갈 수 있는 세계는 다 가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가시는 배경이나 여정이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한 일생을 지내신 분이 그나마 소박하게나마 평온한 시절을 보냈던 것이 이 공중목사로 재직했던 이런 시절이고요. 이때는 선생이 38세, 39세 되던 때로 어떤 그 장면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와 내면의 힘이 그대로 작품에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시의 차원에서 이 죽당 선생의 시를 보면 그분의 시가 당시 조선 중기에 존당론, 당시를 존중한다는 풍조가 팽배해 있었는데 죽당 선생은 아마 그 존당론의 말기에 해당되는 어르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존당론을 자신의 어떤 학문적, 작시적 지향점으로 삼고 당시를 추종하는 그러한 작품을 지으셨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술은 거기 정두경 선생이 한 말입니다. 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학 이안놀 선생과 함께 이 시기 시단의 종장으로 인정받는 동명 정두경 선생이 신유의 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의 형식이 서로 같지 않으나 당나라풍과 송나라풍이 섞여 있는데 송나라풍이 더 많다. 가정만려견간에 최고주, 최경창, 옥봉 백광, 손곡 이달 등 세 사람이 당풍으로 자임하였다. 이들을 우리가 유명한 삼당 시인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들의 시를 보니 기력과 조격은 비록 미치지 못하지만 당시를 배우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세 사람 이후로 지봉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뒤를 이어 나왔는데 그의 시 역시 최고죽이나 이손국의 시체처럼 존당풍이었다. 이지봉 이후에 신군택이 죽당 선생이 뒤를 이어 나왔는데 그의 시는 맑고 고우며 맛이 있었다. 그러니 군택은 참으로 이지봉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사람이다. 이것은 대단한 칭송입니다. 부여회고를 한 수만 읽어보겠습니다. 부군이 떠나자 신중 또한 낚시에 걸리고 강을 덮으며 흘러오는 전선을 도감하게 모시던 공녀 낙화하면서 다 뒤따라 죽고 궁궐엔 다만 들사슴 돈이래. 대왕포 북쪽에 가을 바람 불고 첨정대 서쪽에 진을 해 근심스럽네. 걔네의 정령 응당 죽지 않았으니 노안 함성 오래오래 바다 물결에 남아있으리라. 저는 이 시를 이 부여 회고시 중 물론 많이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절창 중의 절창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고시, 역사시, 영사시 같은 걸 쓰면 그냥 지난 시절에 한탄에 머물고 갑니다. 그러나 죽당 선생은 적어도
백제의 후손으로서 백제 땅의 핵심인 공주의 당신의 선영을 옮기려는 의지를 갖고 있던 백제인의 전형으로서 백제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어떤 가슴 아픈 센티멘탈한 그 회고로 남겨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내용은 누구든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당 선생은 계백장군이 그 마지막 결사대와 함께 장렬히 산호한 그때의 논란 함성이 금강, 저 금강 뒤에는 서해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에서 밀려드는 밀물과 썰물에 밀물과 썰물은 바로 끊이지 않는 역사,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원칙, 그것과 함께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 저는 죽당 신유 선생의 10대선 종후손이 되겠습니다. 오늘 임선진 박사님께서 신유 생애와 개미 통신사행에 대한 발표를 들으니 거의 완벽에 가까운 내용과 아주 훌륭한 연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느냐면 8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데 피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아까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뒤에서 내가 뒷눈으로 보니까 졸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졸지 마세요. 그래서 좀 토론회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생은 감히 아주 토론문을 만들기 어려울 정도로 깊게 연구한 발표문이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연도별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신유 가계로부터 신유 선생의 관직 생활에 이르기까지 소생이 모르는 사항을 어디서 그렇게 찾아내셨는지 오히려 소생이 많이 배웠습니다. 둘째는 1643년 개미통신사 사행에 대한 내용은 물론 종사관으로 다녀온 신유의 행적은 그 행동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하여 설명하고 계셨으며 특히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할 부분은 왜 그렇게 주석을 많이 달아놓으셨는지 쬐끄만한 글씨를 많이 써줘서 읽느라고 제가 고생 좀 했습니다. 끝으로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끝으로 죽당 신유 선생의 유품이 2017년도 10월 31일 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는데 첫째는 신죽당 해사로 상하권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 본연사에 보관된 본연사 조선통신사 시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죽당 신유 선생 글이 그대로 쓴 판이 있는데 병풍 2개가 있는데 그것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1643년도에 본건 얘기하는 겁니다. 일관진이라고 했네. 일광산에 가지고 간 본종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으로 신유 선생이 참여한 유품들의 3가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더라 하는 것을 끝으로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 글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신유 선생이 통신사로 간 게 딱 44년 만이거든요. 그 44년 정도 지났으면 임진왜란을 겪은 사람도 있을 때예요. 물론 신유 선생은 그 다음에 태어나긴 했지만. 근데 신기하게도 신유 선생은 처음에는 일본 약간 얕보고 갔다가 가서 일본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그 다음에 일본 풍경을 보고는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자세가 바뀌거든요. 근데 청나라 가서 보인 자세는 정반대예요. 죽당 선생의 시 의식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인의 작품을 연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대체로 그 시인이 왜 시를 썼으며 또 시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세계의 지향점을 찾아내서 우리 삶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개정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발표문에는 금암록의 작품에 대한 해설과 미학적 기법에 대한 설명만 있을 뿐 아쉽게도 이에 대한 언급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발표문이 의도하는 바가 이해 있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혹시 죽당 선생의 시에 대해서 오래 연구해 오신 전문가 입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잠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네, 공주
그 이인달산이 그 북당공 묘역 그 동중회장을 맡고 있는 신광식이라고 합니다. 그 굉장히 귀중하고 이제 충격적인 이런 이제 내용들을 오늘 접하고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조금 이제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많이 보게 기증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가 오늘 좀 책을 몇 권 가져서나 되는데 앞으로 공대에다가 좋은 시작을 있으면 기증을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신유 죽당 선생님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세면허까지 발표하게 그렇게 큰 일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